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인데 예도는 오늘 8번째 데리다의 산종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플라톤의 약국, 아주 엄청나게 재미있는 플라톤의 약국을 다루겠습니다. 1972년에 나온 데리다의 디세미나시옹이라고 하는, 여러분, 산종, 흩뿌림이죠, 그죠? 흩뿌림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책에서 데리다는 플라톤의 약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플라톤의 약국과 또 플라톤의 텍스트와 말라름의 무언극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예도는 오늘 플라톤의 약국에 집중하여 데리다의 그 해체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데리다의 어떤 그러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약국에는 여러분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쓰여진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의 이름은 독특한 그리스 단어로서 두 가지의 어떤 그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르마코는 플라톤의 약국에서 파는 그런 약인데, 그것은 독약이자 치료약이 될 수 있는 양극적 대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의 그러한 약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독약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쓰고, 그죠? 치료약은 또 뭐야? 치료라는 거는 약의 본연의 의무죠. 그래서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약국을 예도가 오늘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산종이 뭔지, 여러분, 산종, 흩뿌려지는, 그죠?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예도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의 분석을 통하여 데리다가 해체를 수행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그 언어의 어떤 그 말과 말의 기원을 신화를 통하여 다루고, 그 문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해롭고 악한 것인지를 신화를 들어서 파악하고 있죠. 여러분들 파이드로스 유명한 대화편이잖아, 그죠? 플라톤의 대화편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의 특징은 언제나 소크라테스가 주인입니다. 이성과 진리의 담지자죠. 이성과 진리의 담지자가 언제나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이드로스의 대화편에서 플라톤이 이집트의 신화를 끄집어내서 자기의 담론을 서포트하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플라톤 전문가들은 이 파이드로스 대화편이 뭔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이 담론은 이 플라톤의 책들 가운데서 파이드로스는 플라톤이 초기에 잘 자기의 작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 초기의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또 나중에는 이 작품이 플라톤의 노년기에 쓰여져서 어떤 그 제대로 된 플라톤의 어떤 그 이성의 능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그러한 노년의 작품이다, 노망이 들어서 썼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추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데리다가 볼 때는, 데리다는 신화로밖에는 기원을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해체적 읽기만이 이러한 잘못된 플라톤 전문가들의 견해를 해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이 플라톤의 약국의 이 논문에서 산종에 수록됐죠. 이 논문에서 여러분들은 마침내 데리다의 부재한 기표라든지 데리다의 어떤 그 다양한 상호 텍스트성의 논리까지도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문학가들은 데리다를 상당히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데리다를 통하여 비로소 마치 철학이 문학에 소속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도 한국의 문학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양의 문학가들은 최소한 어떤 담론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데리다의 이런 상호 텍스트성이 문학가들이 원하는 상호 텍스트성이 아니라는 걸 오늘 예도가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제목은 플라톤의 약국입니다. 그 신화는 언제나 이성과 반대되는 담론이죠. 그죠? 그래서 신화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로고스에 반대되는 로고스의 경계에 서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무식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전달할 때 신화를 사용해서 신뢰를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고스의 담론에서 언제나 밀려나 있는 걸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플라톤이 적으로 여겼던 궤변론자들의 소피스트들의 어떤 그러한 수사학에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봤고, 또 이 신화는 또한 그래서 문자의 어떤 그 2차적인 그런 기능에서나 사용되는 그러한 기능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스와 미토스는 언제나 상위에 있었습니다. 로고스가, 그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만이 이성의 올바른 진리를 표현하는 그러한 자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진리와 방법에서 이러한 데리다의 부정적 표현을 조소하기라도 하듯이 가다머는 이 대화편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대가들은 반대적 해석으로, 그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문자의 해악스러움을 마침내 이집트의 신화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신화에 보면은 타무스 왕이, 이집트 왕이 있었습니다. 그 타무스 왕이라는 이 사람이, 얘도가 지금 우산을 꺼내야 될 것 같아. 철학에 대한 이 엄청난 사랑이, 그죠?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강좌를 열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그 타무스 왕이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트 신이 찾아와서 다양한 선물들을 준다 그랬는데, 그 선물들 가운데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자를 검토해보고 선물을 받겠다라고 타무스 왕이 토트 신에게 말을 하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자에 대한 선물을 타무스 왕이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로 문자는
직접적인 어떤 영혼에 대한 기억을 대리 보충적인 기억 보조 장치를 통하여 그죠? 전달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 그 직접적인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에 살아있는 기억을 보조 장치를 통하여 더럽히는 그러한 위험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학에서 중요한 건 스승이 직접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 음성을 통하여 전달하는 이것을 문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영혼의 기억을 암기하기보다는 문자에 의존해서 결코 이 문자에 의존하여 올바른 그러한 교육의 어떤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문자에 의존하는 선생이 필요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이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생생한 목소리로 생생한 영혼의 어떤 그 기억을 통하여 보존되는 그러한 영혼의 생생한 기억보다는 기억 보조 장치에 어떤 의존해서 그 생생한 기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플라톤의 진리관에서 기억을 나타내는, 상기를 나타내는 그 유명한 아남네시스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글쓰기, 좋은 기억 장치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남네시스를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부 다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자를 통하여 사람들은 생생한 아남네시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의존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그죠? 그냥 죽은 문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기억을 보조장치에 의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학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지혜를 죽은 지혜로, 오염된 지혜, 그 다음에 수사학적인 남을 속이는, 그러나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 그러한 이성에 살아있는 교육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시키는 거라고 봤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국가의 위기까지도, 국가의 어떤 그 기존 질서, 여러분, 선생에 의해서 전달되는 학생의 교육, 또 국가에서 왕이 자기의 목소리를 통하여 전달하는 이러한 살아있는 어떤 그 법체계를 깨고, 오히려 그 백성들이 이러한 기존 질서의 어떠한 국가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 위계 질서를 해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교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생한 아남네시스의 기억을 단순히 문자라고 하는 보조장치, 죽은 어떤 기호를 통하여 받아들임으로써 그 기억은 살아있는 교육, 살아있는 스승의 말, 살아있는 왕의 법, 이런 거를 대체하는 그러한 대리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가를 결국은 망하게 하고 국가의 올바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나쁜 선물이라고 타무스 왕은 생각했다라는 거야. 이거는 파이드로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산종에서 데리다가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타무스는 토트가 준 선물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라톤은 이러한 어떤 그 신화를 갖고 와서 문자의 해악함을 증명하는데, 이 증명 방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왜 이것을 굳이 신화에 의존해서 이러한 문자의 해악함을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은 플라톤이 뭔가 늙어서 노망이 들어서 신화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신화를 사용하고 이것을 예증하는 것은 뭔가 로고스의 담론을 해치는, 그리고 로고스의 담론을 뭔가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그 행태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플라톤은 신화를 의존하여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플라톤 전문가들은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리다는 이게 바로 플라톤의 본연의 의도였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보셔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그 이성 중심의 플라톤의 생생한 어떤 그 소크라테스의 생생한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겠어? 자기 자신도 문자에 의존해서 후세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의 가르침을, 플라톤은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이성의 어떤 보편적 담론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성으로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은, 플라톤이 이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는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이것을 전달할 수 없다는 이러한 이중적인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교육이라 그러는 것이 선생의 살아있는 어떤 그 1대1의, 그죠? 그러한 교실에서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음성에 의해서만이 올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위인들의 어떤 그러한 작품들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고 보존될 수 없었겠지. 왜냐하면 플라톤 지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니까 직접적인 학생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 후대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플라톤 자신이 문자를 억압하고, 그죠? 살아있는 생생한 기억, 살아있는 선생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려오는 그러한 영혼의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문자는 단지 보충적인 것이요, 문자는 이러한 생생한 기억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호로서 억압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은 정작 이 문자에 의존하여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게 바로 플라톤이었다라는 거야. 엄청 웃기죠, 여러분. 그래서 문자는 해악이라고, 문자를 사용할 때마다 플라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파르마콘이잖아. 문자는 독약이라는 거야. 문자는 독약으로 쓰였고, 문자는 언제나 이러한 국가의 어떤 그러한 질서까지도 더럽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파르마콘이란 단어 안에는 치료약이라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그 관계를 살펴볼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음성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이성의 직접적 담론을 소중하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국가 역시도 자기 자신의 존립을 위하여 모든 문서를 문자를 통하여 보존해야 되고, 그 모든 가르침과 모든 법조항들을 뭐예요?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보조장치에 의존해서만이 모든 것들이 보존하고 보관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문자는 해악스럽고 독약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의 기능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플라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단어를 통하여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리다의 또 다른 뜻은 뭐예요? 데리다가 플라톤이 이 파르마콘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이 해악스러운 문자를 언제나 자기 스스로도 치료약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라고. 맞죠? 문자가 없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러한 가르침을 후대에 전달할 수단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보충이 없이는 어떤 기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신화가 없이 문자 언어의 기원, 그 문자의 기원을 여러분들 언어의 기원이 뭐야? 생생한 기억이잖아. 이 생생한 기억을 아남네시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화에 의존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언어의 기원은 언제나 대리 보충을 자신 안에 감추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배제시키고 그것을 사용하고 끌어들여서 텍스트 안에 가지고 감으로써만 언어의 기원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이 언어의 기원이 뭐야? 기원은 살아있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의 목소리가 뭐야?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예도의 강좌를 통하여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에도 나타나 있듯이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뭐야? 진리는 언제나 이미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플라톤은 좋은 예술가, 좋은 그림은 언제나 영혼에 미리 쓰여진 것들을 발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예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는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 미리 깃들여 있는데, 우리의 감각적인 어떤 그 욕망과 우리의 육체의 어떤 영혼을 입을 때에 육체의 영향에 의해서 잠시 망각된 거 아니야? 그런데 살아있는 생생한 말, 그죠?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기억, 살아있는 아남네시스를 통해서만 이러한 생생한 진리를 우리는 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현존, 부재, 그 다음에 진리, 비진리, 그 다음에 안과 밖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 이러한 이중적 이항 대립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의 텍스트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플라톤의 약국에서 파는 그 파르마콘은 사실은 문자를 표현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좋지 않은 약이라는 거예요. 독약이라는 뜻이라고. 독약으로 쓰여져서 그 안에서
플라톤이 팔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이게 자기도 그거를 처먹지 않고는 자기 철학을 전수할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치료약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걸 플라톤조차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한 생생한 기억, 이것은 또한 바울의 사상에도 나타난다고 그는 산종 말고 그라마톨로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유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말보다는, 문자보다는 말이 소중한 그러한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음성 중심의 언어가 유대 그리스도교에도 플라톤 철학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례를 그라마톨로지에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데리다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문자는 뭐야?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이 인용은 옛날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 뭔가 데리다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근데 어쨌든 데리다의 주장은 그 오해를 떠나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서구의 그리스도교, 서구의 그리스 철학과 유대 전통을 통합한 게 서구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전통 안에서는 언제나 로고스의 이성의 어떤 그 생생한 살아있는 말, 목소리, 그 다음에 논리, 이런 것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은 뭐예요? 플라톤은 뭐야? 살아있는 선생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죠? 살아있는 선생의 목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문자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선생의 말을 직접 들음으로써 지혜를 전수받고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선생의 이성을 통하여 들려오는 것이고, 그 이성은 바로 살아있는 선생의 영혼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리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이야기인지를 니네들이 억압하는 그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음성을 가지고 진리를 전수할 수 있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도가 한 가지 비유를 더 듭니다. 이거는 데리다는 얘기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예수가 글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가 글 썼냐고? 누구야 또? 소크라테스가 글을 썼어? 안 썼잖아. 글은 누가 썼어? 그럼 그 뒤에 제자들이 쓰든지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제자의 제자가 썼겠죠.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신학교에서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예수의 말이었을까? 이게 정말 역사적 예수의 로기온일까? 이게 정말 소크라테스의 살아있는 말일까? 이것은 각색된 것이 아닐까? 제자들에 의해서 각색된 것이 아닐까? 원본이 뭘까? 여러분들 논의하잖아. 이 문제와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선생이 직접 살아있을 때 한 이 말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원본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데리다의 말은 그 원본에는 언제나 해석된 문자가 옆에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그 원본은 없다라는 거야. 지금 원본이 어디 있냐는 거지. 원본을 이야기할 때 그 원본을 언제나 자기 서구 형이상학이 억압했던 그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원본이 이야기가 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로고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미토스를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미토스가 없이는 로고스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에서 강조되는, 그죠? 그 미토스와 로고스의 경계는 사실은 경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데리다는 경계의 철학자가 뭐야? 경계라는 거는 경계는 언제나 본토가 있죠. 본토에 들어가지 않고 경계에서 본토를 해체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데리다의 의도는 뭐예요? 데리다는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만이 데리다의 의도가 아니야. 도대체 누가, 이건 니체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 데리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니체로부터 뺏겨왔다 이러겠어 그 새끼가? 경계를 허무는데 관심이 있는 것도 맞지만은 경계에 누가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이거는 미셸 푸코의 철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경계를 결정할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이해가 됐어? 안과 밖의 경계를 결정할 문자와 말과 문자, 그 다음에 로고스와 미토스, 또 뭐야? 부재와 현존, 또 안과 밖, 이 경계를 설정할 권리를 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역시 이 부분에서도 데리다는 니체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결정할 권리를 누가 줬는가? 니네들이 로고스 중심이 이성이 소중하다고 여길 때조차도 언제나 문자는 부재한 기표로서 니네들이 작동하게끔 변경해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니네들이 로고스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건 니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부분은 니체의 모든 해체의, 니체 철학의 모든 해체의 중심은 뭐야?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경계를 누가 줬느냐는 거야. 그리스도교 중심적인 그런 사유를, 그 문화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에서 지정하는 그 모든 법률의 경계에서 니체가 이야기하잖아. 선과 악, 좋음과 나쁨, 누가 그것을 결정할 권리를 줬느냐는 거야. 그 경계를 허무는 게 관심이 아니라 그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야. 누가? 미셸 푸코가 질문하잖아요.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할 경계를 누가 그렸느냐는 거야.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쉽게 철학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누가 동성애와 비동성애를 가를 수 있는 문화적 경계선을 누가 확정했느냐는 거야. 경계를 허무는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니체를 따라가는 데리다와 푸코의 질문이었다고, 여러분. 역시 이 논의를 데리다는 산종에서 파이드로스의 논의를 국가로 갖고 갑니다, 여러분. 파이드로스에서 국가로 갖고 가는 이유가 뭐야?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했던 국가의 담론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로고스 중심적인 사유는 국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야. 문자를 사용하는 문자는 언제나 소피스트들이 국가의 변경에서 민중들을 속이고 국가의 어떤 질서를 더럽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어떤 그러한
웅변술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고 플라톤은 또 국가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서 뭐라 그래? 플라톤은 국가를 어지럽히고 국가를 방해하는 이러한 문자를 국가의 변경으로 축출해야 되고 그리고 철학자와 같이, 그죠? 사유를 통하여,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로고스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이성의 담론이 국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바로 소크라테스요 플라톤이 아니겠는가 말이야. 맞죠? 그래서 문자의 해악함은 당연히 왜 국가를 어지럽히는 거야? 왕이 직접 전달하는 법률을 언제나 문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권위를 훼손하고 자기 방식대로 소피스트들이 그 권위를 아버지와 아들의 직접적 목소리, 그죠? 그리고 선생과 학생의 직접적인 그 목소리를 탈취하여 간접적으로 그 목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그리하여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암호가 바로 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폴리스 안에는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인류학자 아시죠? 이것을 언급하면서 인류학자가 뭐라 그랬어? 기묘하게도 폴리스, 그 위대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었던 로고스의 담론을 소중히 여겼던 그 그리스 민족 안에서 노예와 여성은 배제되었다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노예와 여성은 언제나 그 로고스의 담론과 그 국가를 지탱하는 변경에서 그들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러한 담론으로서 변경해서 그 국가를 유지시켜 주었던 게 바로 여성과 노예와 아이들은 그 담론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배제의 논리학이 언제나 그리스 국가 폴리스 안에는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니체적이고 얼마나 도덕의 계보학적이고 얼마나 선악의 저편적인 그런 사유야, 여러분. 니체를 아는 자만이 데리다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렇잖아. 이러한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아들에게도 민주주의를 통하여 투표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최초로 이야기했던 그리스 폴리스 안에는 이러한 부재한 기표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야. 억압의 기표가.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러한 억압적인 기표가 바깥으로 숨어 있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마르크스가 폭로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오늘날 지적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공격하는 이런 다양한 담론들이 다 이런 거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대통령이 이 나라의 중심입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을 중심으로부터 누린 자들, 그죠? 그래서 엘리트주의가 판을 치는 이 나라의 중심은 언제나 변경해서 모르는 곳에서, 그죠? 부재한 기표로서 일하는 자들의 그러한 변경에서의 노동이 없이 어떻게 중심이 가능하냐 말이야. 맞죠? 누가 중심인 거야 도대체? 정말 대단한 국가는 언제나 부재한 기표를 갖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 부재는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고 이미 권력의 중심부에 이미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담론들이
숨어서, 그죠? 데리다보다 푸코가 더 기가 막히게 이거를 표현하고 있죠. 곧 푸코 락강도 예도가 준비하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니체가 가르쳐 준 거라니까. 니체가 뭐라 그래요? 모든 역사는 그 배후에 모든 역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존재 배후는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한 기호가 숨어 있었고, 그 기호는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어서 영국의 어떤 도덕주의자들의 저런 사고를 갖고는 결코 역사의 이러한 계보학적 그러한 숨겨진 담론을 읽을 수 없다는 게 바로 니체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플라톤의 약국에도 이러한 독약이라고 쓰여진 이 약국의 배후에는 언제나 치료약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야? 노예들은 언제나 국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양은 언제나 국가의 위기 때마다 희생양들을 국가는 먹여 살렸죠. 그러나 사실은 먹여 살렸던 주체가 과연 희생양이냐 중심부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예도도 잘 모르겠어. 깨놓고 얘기해서 권력자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주변부의 노예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리스 국가를.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해체적 읽기예요. 그래서 그 국가의 희생양들은 언제나 노예들이었고, 그죠? 그러나 이 국가는 그 변경으로부터 자기 안으로 이 이질적인 희생양들을 평소에는 먹여 살렸어. 그러나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희생양들을 죽여야 됐다는 거야. 이 죽임을 통해서만 국가는 존속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참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데리다가 봤을 때,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파르마코는 나오지만, 이 파르마코는 문자대로 나오지만, 파르마코스라고 하는 이 희생양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플라톤의 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탁월한 분석입니다. 플라톤의 텍스트에 없는 이 단어까지도 끄집어내갖고 데리다가 파르마콘의 어원적인 분석을 통하여 파르마콘은 파르마코스랑 연결되어 있었고, 이 연결은 언제나 부재한 기표로서 플라톤의 국가 안에는 이 파르마코스, 이 단어가 부재한 기표로서 플라톤의 국가의 분석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플라톤의 국가라는 그 책에는 파르마코스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호 텍스트성의, 데리다의 상호 텍스트성의 읽기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해체론에서 갖고 가 미국의 신비평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상호 텍스트성,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읽기, 언어의 자유놀이, 프리 플레이가 아니라는 얘기야. 데리다는 해체적 읽기에서의 해체적 읽기에서의 그 상호 텍스트성은 언제나 이러한 연관성이 있는 텍스트적 읽기지, 그렇게 신비평이 시 속에는 언어는 아이콘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수사학적인 어떤 그러한 구조가 텍스트 안에 존재하고 텍스트 바깥에서 거를 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상호 텍스트성을 이야기하면서 신비평을 공격했던
미국의 신비평 반대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이러한 데리다 읽기는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데리다는 파르마콘이라는 단어랑 이미 존재하는 약국과 양약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 파르마콘을 이미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단어라고. 여기에서 어원학적으로 파르마코스라는 단어를 끄집어낸다라는 거야. 텍스트 안에 기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리다의 상호 텍스트성은. 이해가 됐어. 이 점에서 데리다는 문학을 철학으로, 철학을 문학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폴 발레리라고 하는, 약간 논의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 문학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철학의 여백에 나오는 거예요. 폴 발레리가 뭐라 그랬어? 철학은 하나의 언제나 문학의 형식에 속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문학의 형식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의 텍스트는 문학의 스타일을, 양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문학의 한 분야고,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의 텍스트는 이러한 텍스트의 양식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그걸 언급하면서 데리다는 폴 발레리의 이런 것들을 승인하면서도 그는 텍스트 자체 안에서 철학자들의 상호 텍스트성을 문학의 텍스트성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해체를 하는 부분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여백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반신비평주의자들이 해체론을 갖고 간 거를 자기는 오해했다라는 거. 철학은 철학 텍스트로서 꼼꼼히 읽는, 그래서 폴 발레리가 말했던 철학에 나오는 물 자체, 인식, 그 다음에 또 오성, 이성, 이런 모든 개념들은 문학의 텍스트 안으로 문학의 텍스트처럼 풀어 헤쳐서 읽어야 된다라는 그 말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르마콘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은유적 읽기로 갖고 가서는 안 되고,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파르마콘이라는 단어는 파르마코스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재한 기표로서의 상호 텍스트성은 데리다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로운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 방임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데리다의 엄청난 엄정한 사유적 읽기를 데리다는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이 부분은 예도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데리다가 플라톤 텍스트에도 없는 파르마코스라는 단어를 끄집어낸다고. 여러분, 끄집어내갖고 그 부재한 기표를 국가를 쓸 때마다 파르마콘을 문자를 억압하는 그 단어를 파르마코스와 연결해서 희생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진 이 단어를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언제나 국가를 말할 때 플라톤은 자기도 모르게 파르마콘을 말할 때도 파르마코스를 함께 말했다라는 얘기야. 이런 읽기, 이런 해체적 읽기, 이 부재한 기표가 언제나 플라톤의 약국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국가는 희생양에 의해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이성의 담론을 소중히 여겼던 음성 언어에 소크라테스의 직접적 음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읽기조차도 영혼의 아남네시스는 언제나 영혼의 좋은 쓰기는 언제나 쓰기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은유가 없이는 좋은 쓰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좋은
이런 좋은 쓰기. 그리고 국가는 언제나 이러한 플라톤의 자기도 모르게 억압했던 이 희생양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듯이 자기 선생의 말을 문자가 없이는 전수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 놔놓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국가의 변경으로 내쫓고 모든 담론으로부터 홀대하고 잠깐 1, 2초가 큰일 날 뻔했네. 잠깐 유튜브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페북스 아니 뭐지? 그 뭐야 데이터 사정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강좌 끝날 때 됐어. 그래서 그 약국에는 플라톤의 약국에는 파르마콘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치료약이었다는, 치료약과 독약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의미를. 그러나 플라톤의 무의식에는 이것이 치료약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야. 의식은 독약으로 썼지만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대다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은 이해가 됐어. 무의식적으로는 치료약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야. 왜? 지가 문자를 사용하여서 이미 자기 자신의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희생양은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중앙이 필요로 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없이는 국가가 붕괴돼 버린다고. 맞죠? 파르마코스가 없이 어떻게 국가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겠어. 오히려 가르침을 전달하고 보존하고 지속시키는 거는 파르마콘의 독약이었고 파르마코스의 뭐야? 희생양이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죠? 마지막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모든 약은 좋은 약도 있지만 독약도 있죠. 그죠? 그런데 독약은 때로는 치료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는 이러한 독약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 변경으로 밀려난 것이 오히려 중심부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주변화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억눌러버린 이러한 부재한 기표가 때로는 치료약으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